안녕하세요. 저는 누군가에겐 꼴도 보기 싫은 구박 덩어리였고 또 누군가에겐 보고만 있어도 좋은 사랑 덩어리였습니다. 둘 다 똑같은 저인데도요. 한때 잘못 맺은 그 인연으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는 죽을 때까지도 잊혀지지 않겠다 생각했었습니다. 더불어 내가 그렇게 가치 없고 별로인 사람인가 자괴감도 들었고요. 하지만 또 다른 인연으로 인해 저는 제 스스로가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극과 극의 인연을 만났던 제 사연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한 친구의 영어 과외 자리로 그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어 강사를 하고 있었고 그 친구는 회사 취업 준비 중이라면서 영어 시험 관련 점수가 필요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주말에 과외식으로 도와주기로 하면서 그 남자와의 인연이 시작된 겁니다. 수업이 있을 때면 늘 커피를 사왔고 수업이 끝나면 꼭 같이 뭐 먹으러 가자느니 어디 좋은 곳이 있는데 가봤냐느니 이것저것 잘 물어봤어요. 저도 알았죠. 이 남자가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것을요. 저도 싫지는 않았습니다. 연하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외모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딱히 연하 같은 느낌은 별로 없었거든요. 오히려 좀 저를 리드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죠. 나쁘지 않았던 저도 초반엔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 몇 번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고요. 그렇게 그 남자는 제 남친이 되었고 저는 남친 취업에 필요한 영어 시험도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결국 남친은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입사도 했어요. 누구나 알만한 기업은 아닌데 남친의 전공 계열에서는 탄탄하고 연봉이나 복지가 좋기로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남친 학교 선배들도 많이 들어갔고요. 남친은 그 회사 취업이 처음부터 목표라고 했었고 그에 맞춰 취업 준비를 했던 거였습니다. 합격한 남친은 기뻐했고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참 좋았거든요. 남친은 다 제 덕이라고 하면서 입사 후 회사에 조금만 적응하면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결혼하고 싶었지만 당장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도 돈을 좀 더 모아야겠다 싶었거든요. 저희 집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요. 원래부터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대학교 졸업 전에 유학도 갈 정도로 저희 집 형편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학길에 올랐던 저는 반년도 못 채우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왜냐고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청천벽력이라는 게 무슨 느낌인지 저는 정말 잘 압니다. 먼 타지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는데 정말 눈앞에 날벼락이라도 떨어진 느낌이었거든요. 아빠에게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리고 가시는 길도 못 본 채 급하게 아버지와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은 다른 분께 넘겼고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던 엄마는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저도 유학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 생각하면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인데 제 남친도 저랑 상황이 비슷했어요. 남친 아버지는 돌아가신 건 아닌데 교통사고로 병원에 2년 넘게 누워 계시다고 했거든요. 처지가 비슷하다 보니 남친에게 더 마음이 갔던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돈을 좀 더 모아서 엄마에게 드리고 결혼을 해도 하려고 했는데요.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임신을 해버린 거였습니다. 조심한다고 했는데 남친과 저의 실수로 임신이 되었던 거죠. 남친은 그 김에 결혼을 하자고 했고 저도 아이가 생겼으니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남친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싫어하실지 몰랐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상태이고 남친은 저 아니면 죽는다고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하셨지만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많이 내셨거든요.
이제 연봉 탄탄한 회사도 들어갔겠다. 좋은 혼처자리 찾아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남친을 낚아챘다고 하시면서요. 어머님은 제가 남친보다 나이가 많은 것과 저희 집 형편이 어려운 것, 그리고 제가 평범한 입시학원 강사라는 것도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솔직한 말로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지. 거기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산다며? 설마 우리 오석이가 결혼해서 장모 생활비까지 대줘야 되는 거니? 어머님은 남친 없는 자리에서 저렇게도 말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집도 있으셔서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에휴, 갑자기 애를 만들어 왔으니 결혼을 시키겠다만 좀 그렇네. 너도 나중에 자식 키워보면 내 심정 알 거다. 아들 잘 키워놓고 애먼 여자가 낚아채는 기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심정도 이해를 하면서 내가 그만큼 노력해서 어머님 눈에 들 수 있도록 해야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애초에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결혼은 허락했지만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실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거든요. 제가 임신 4, 5개월 정도쯤이라 배가 많이 부른 것도 아닌데도 어머님은 제 배가 너무 나왔다며 결혼식은 나중에 올리자고 하셨어요. 저도 당연히 결혼식 올리고 싶고 예쁜 드레스도 입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완강하셔서 결국 아기 낳고 1년 뒤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얻어서 거기서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시댁과는 10분 정도의 거리일 정도로 가까웠어요. 결혼하고 나니 어머님은 매일 안부 인사도 하라고 하시고 또 오석이 뭐 먹이는지 아침밥 사진도 찍어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침은 잘 안 먹는다고 하니까 나무라시면서 너는 안 먹어도 내 아들은 잘 챙겨 먹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를 못 믿겠으니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라고도 하시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결혼 기념으로 어머님 친구분들을 집에 초대할 테니 음식 준비 제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임신 중이라 걱정이 됐는데 어머님은 예, 원래 임신 중반되면 안정기야. 애 핑계 대지 말고 하기 싫으니? 아니요, 어머님. 며느리 들였는데 친구들한테 그 정도 대접도 안 되겠어? 아닙니다.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을 본 후 어머님 집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음식 가짓수도 많고 요리가 손에 익지 않다 보니 땀을 뻘뻘 흘리며 준비를 했죠. 그런데 음식을 드시는 어머님 친구분들이 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너네 며느리 별로 좋은 솜씨는 아니네. 그러게 오석이 맛있는 음식 먹기는 글렀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몇 시간 동안 땀 흘리면서 배 땡겨가면서 음식 준비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너무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 어머님이 친구분들한테 그러라고 시키신 것 같지만요. 역시나 친구분들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저한테 타박을 하셨어요. 아, 내가 창피해 진짜. 아까 얘기 들었지? 네. 음식 맛도 맛이지만 어디서 그런 싸구려 음식 같은 것만 준비해? 그런 것만 먹고 자랐니? 내가 창피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이나 끙끙 앓았습니다. 너무 긴장하며 음식을 한 탓에 몸살이 왔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몸보다는 마음이 참 서글프고 슬펐습니다. 어머님은 자기는 직업 좋은 며느리가 좋다는 소리를 잘하셨어요. 아, 그때 밥 먹으러 온 내 친구 순영이 걔 며느리는 약사잖아.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수미, 걔 며느리는 교사 아니야. 얼마나 직업들이 좋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딱히 별말 없었고요. 나도 직업 좀 탄탄하고 좋은 며느리 드리고 싶었는데 교사 이런 직종은 임신하고 들어앉아도 돈이 나오잖아, 월급. 근데 어머님은 저를 고깝게 보시더라고요. 너 다녔던 학원 그런 데는 그런 거 없지? 네. 누구는 보기 좋아서 며느리도 잘 얻고
저는 정말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든든하고 듬직할 것 같던 남편도 제 편은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그러시면 자기 일 아닌 양 모른 척 있었고요. 게다가 그런 일로 남편과 싸움이 잦아지면서 부부 사이도 엄청 틀어졌습니다. 남편은 저랑 얘기도 하기 싫다면서 툭하면 집을 나가서 시댁에 가서 잔다고 했어요. 분명 저보다 어려도 어른스럽고 듬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완전 마마보이였습니다. 또 어머님이 그러시니 본인도 저에 대한 애정이 갈수록 없어지는지 나중엔 대놓고 저를 찬밥 취급하더라고요. 참 힘들었는데, 다시 미안해.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님도 남편도 다 좋아질 거라고 미련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마저도 유산됐습니다. 어머님이 김치 좀 담그라고 하시면서 저를 불렀어요. 배추는 절여놨다고 하시면서요. 김치를 담궈본 적도 미안하다. 김치를 담궈본 적도 없어서 요령도 없는 데다 배도 불편한데 바닥에 힘들게 앉아 김장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배도 심하게 뭉치더라고요. 그렇게 겨우겨우 저녁이 돼서야 김장은 끝났는데 어머님 하는 소리가 오석이 김장김치 좋아하니까 한 통 들고 가서 수육 사다가 먹여. 못하겠으면 이 집으로 보내고. 저는 어머님 말씀대로 무거운 김장김치통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걸어서 고작 10분 거리인데 무슨 택시 타느냐 하셔서 미련하게 그걸 들고 갔는데요. 반쯤 가는데 식은땀이 너무 나서 머리가 핑핑 돌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 떠보니 병원이었고 이미 아이는 유산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치통 들고 가다가 바닥에 그대로 쓰러진 거였습니다. 아이를 잃어 너무 괴로운데 저희 어머님 거기다 대고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김장시켜서 유산된 게 아니라 제가 쓰러지면서 배를 부딪혀서 유산이 된 거래요. 저 괜찮냐고 한마디 걱정도 없이 제 탓만 하시더라고요. 아이까지 없어지니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운운에 뺨 때리는 것도 아니고 남편까지 밖으로 돌았어요. 여자가 있는 것 같다는 짐작은 들었지만 저도 아이를 잃은 지 얼마 안 됐다 보니 남편한테까지 쓸 신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댁에 갔다가 기막힌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시댁 남편 방에 여자 옷들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여자 형제도 없는데요. 너무 놀랐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자기 회사 신입 직원과 바람이 났고 그 직원이랑 시댁에서 동거까지 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님이 그러라고 하셨대요. 그 직원이 다른 지역에 살다 와서 원래 혼자 자취를 하는데 그 집 빼고 여기 와서 살라고 했다면서요. 이게 말이 되나요? 결혼한 아들이 바람 피는 걸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방까지 내주면서 같이 살라고 했다니요. 너무 기막힌데 더 기막힌 건요. 어머님은 그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하신 거였습니다. 오석이랑 같은 회사 다니잖아. 거기 연봉이 얼마나 괜찮은데. 게다가 들어보니 아버지는 고향에서 큰 공업사랑 세차장을 운영하신다더라고. 친정도 빵빵한 거지. 누구랑은 참 비교되게.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떻게 결혼한 아들 바람피는 걸 적극적으로 도우실 수 있어요? 기막히지? 어이없지? 도저히 안 되겠지? 네? 어머님은 웃으시면서 그러시더군요. 그러면 그냥 갈라서 오석이랑 지금 사는 집에서 짐 빼. 너 결혼하면서 해온 돈은 내가 해줄 테니까. 너 3천만 원 해왔었나?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아들 바람피는 내연녀를 집에까지 앉히실 만큼? 주영이 걔는 직업도 괜찮고 형편도 나쁘지 않아. 거기다가 우리 아들보다도 2살이나 어리고. 어머님은 노골적으로 내연녀가 더 마음에 든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제 눈치 안 보고 행동하더라고요. 저 몰래 저희 집에서 자기 짐 하나도 남김없이 싸들고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거든요. 남편까지 집을 나가고 저는 눈앞이 정말 까마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억울하고 황망하고
너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니까 저까지도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과 제 헤어짐에 쐐기를 박는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처음 남편에게 과외자리로 저를 소개해줬던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그 친구 한다는 소리가요. 오석이 아버지, 그러니까 너네 시아버지 돌아가셨잖아. 나 빈소 갔다 왔어.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니요. 뭐? 몰랐어? 전혀 몰랐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나도 지방에 있어서 이틀 전에 연락받고 어제 겨우 갔거든. 근데 오석이 옆에 모르는 여자가 상복을 입고 있던데? 와이프처럼? 오석이는 아버지 돌아가셔서 침울해 있으니까 물어볼 수는 없고 거기에 너는 없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던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건데 제가 아닌 그 내연녀가 상복을 입고 아내 행세, 며느리 행세를 한다뇨. 저는 거기가 어디냐고 했는데 친구는 자기가 마지막 날 간 거였다며 상은 다 끝났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시댁으로 갔고 마침 집에 혼자 있던 남편과 정말 심하게 싸웠어요. 남편도 이미 저를 보는 눈이 동태 눈이 된 지 오래더라고요. 제 존재를 몹시 귀찮아하고 꼭 어머님이 저를 대하듯 차갑게 대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버님 돌아가셨다며. 그래, 아빠 돌아가시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난린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나는 안 불러? 게다가 내 자리에 그 여자가 있었다며? 미쳤어 정말? 진짜 골 아프다. 나 좀 쉬게 냅두면 안 되냐? 그 여자는 어디 갔어? 엄마랑 일 있어서 나갔다. 왜? 저는 기막혀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아예 그 여자를 며느리처럼 생각하시네?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누가 보면 내가 내연녀인 줄 알겠어? 말 좀 가려서 해. 너 같으면 이런 상황에 가려서 하겠니? 어머님은 그렇다 쳐. 나는 도대체 당신한테 어떤 존재야? 나 상 치렀다고.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이제 싫다고. 너나 너네 엄마나 진짜 징그럽다. 그럼 나가면 되잖아. 내가 순순히 나가주라고? 왜? 나 좋다고 결혼하자고 할 땐 언제고? 내가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지. 엄마 말 들어보니까 틀린 말 하나 없어. 나보다 나이도 많고 조건도 별로인 너를 내가 왜 좋아했는지 몰라. 그때 엄마가 반대할 때 말 들었어야 되는데. 솔직히 결혼하고 진짜 지긋지긋했다. 엄마는 너 마음에 안 들어 하지. 너는 집에 와서 힘들다고 징징거리지. 이래서 반대하는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미쳤지. 지금 주영이는 엄마도 좋아하시고 얼마나 밝고 싹싹한 줄 알아? 너랑 천지 차이야. 그 말을 듣는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고 아이까지 가져서 결혼한 남편에게 저런 말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괴롭던지요. 애 잃은 지 얼마나 됐다고 바람피고 시댁에 불러들이고 거기다가 아내 행세까지. 나 절대 이혼 안 해줘. 너랑 그 여자는 불륜일 뿐이야. 그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안한데 솔직히 상관없어. 뭐? 우리 부부 아니야. 나 혼인신고서 작성 안 했거든. 저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결혼 승낙 받았을 때 남편이 저한테 혼인신고 작성하고 온다고 저한테 필요한 거 자기한테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 했다는 겁니다. 왜? 엄마가 일단 그건 하지 말래서 안 했어. 엄마 말 듣길 잘했지. 결국 법적으로 우리 애 아무 사이 아니야. 우리가 결혼식을 했어 뭘 했어. 우린 청첩장 하나 없는 사이야. 그냥 잠깐 동거한 것 뿐인 거야. 저는 너무 분노가 차올라 남편 뺨을 때렸습니다. 남편은 화난 얼굴로 그러더군요. 내가 한 대는 맞아준다. 집에서 네 짐 다 빼. 우린 이제 진짜 끝이니까. 나 너무 피곤하고 힘들거든. 좀 가라 이제.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확 들어갔습니다. 저는 나오려고 방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는데도 아예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힘들고 비참하고
그냥 콱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단 하나도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 절규하듯 울고 또 울었어요. 결론적으로 그 후 저는 그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어떻게든 뭐라도 하고 응징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냥 미친 개한테 물렸다 생각하고 다 털어버리라고요. 소송 걸고 증거 찾고 법적으로 다투면 또 몇 년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더 힘들고 괴로워질 수도 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제가 더 힘들 거라고요. 저도 너무 마음이 지쳐있고 그냥 그런 쓰레기 같은 집에서 빠져나왔으니 됐다고 좋게 생각하자며 다 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영어 강사 일을 시작했고 엄마와 살고 있을 때였어요. 하루는 집 근처의 식당에 엄마랑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재수씨! 누가 엄마를 보며 아는 척을 해서 보니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셨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게요. 어떻게 이런 데서 다 봅니까? 아빠 친구분은 그러면서 저를 보시더라고요. 현정아,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그래, 너는 더 예뻐졌네. 엄마 모시고 식사하러 온 거야? 네. 아이고야, 미안해. 약속 있으신 거예요? 이 근처에 일 있어서 왔다가 간단하게 식사나 하고 가려고요. 식사 안 하셨으면 저희랑 같이 드시면 되겠네요. 아, 그럼 그럴까요? 그렇게 오랜만에 뵌 아빠 친구분과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아빠 살아계실 땐 한 번씩 보던 사이인데 돌아가신 후에는 처음 뵌 거였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저씨는 현정이 결혼했고? 저는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했는데 엄마가 아니요.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렇구나. 남자친구는 있고? 아니요. 규민이는요? 결혼했죠? 규민이는 명규 아저씨의 아들이거든요. 저랑도 몇 번 봤고요.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실은 규민이는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어머, 그래요? 예, 1년도 못 살고 헤어졌어요. 규민이 참 괜찮은데 인연이 아니었나 보네요. 저랑 아내랑 적극적으로 시킨 결혼이었거든요. 조건도 좋고 괜찮았는데 정작 규민이는 아니었나 봐요. 남남처럼 지내다가 결국 헤어졌어요. 그런 거 보면 본인 좋다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엄마는 씁쓸해 보이시더라고요. 아저씨는 저를 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실은 규민이가 현정이 참 좋아했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오, 너도 규민이 만나면 잘 지냈잖아. 몇 번 안 봤는데요, 뭐. 그래도 규민이가 너 좋아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현정이 유학 가고 그 외 아버지 그렇게 되면서 우리도 거의 왕래 없이 살았으니 이렇게 우연이라도 봤으니 한 번씩 보고 지냅시다. 저희 엄마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나중에 식사 끝나고 가는 길에 아저씨는 제 번호를 물어보시면서 다음엔 규민이도 같이 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하시는 인사 정도로 생각하고 알겠다고 했는데 그 후 며칠 뒤에 정말 아저씨가 전화가 오셨습니다. 규민이한테도 말하니 반가워하더라면서 괜찮으면 같이 밥 한 끼 먹자고요. 저도 좋다고 했는데 저희 집 앞으로 기사분이 운전하는 차를 한 대 보내주시더라고요. 편하게 오라면서요. 저는 좀 놀랐고 그런 일은 처음이라 어안이 벙벙했는데 일단 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는 한정식 집이더라고요. 거기서 아저씨랑 규민이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예전엔 잘 지냈어도 시간이 많이 지난 뒤 이렇게 보니 조금 쑥스럽기도 했는데 규민이는 오히려 웃으면서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다 함께 차 한잔하고 집에 가기로 했는데 아저씨는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겼다며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들어가 보세요. 오늘 밥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규민이랑 둘이서 차 한잔 하고 가. 예? 내가 불렀는데 미안하잖아. 규민아, 현정이 데리고 좋은 데 가서 커피 마시고 데려다 줘. 예, 아버지. 그렇게 저는 규민이의 차를 얻어 타고 가는데 규민이가 차라리 시간도 늦었는데 커피보다는 술 한잔 어떻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와인바에 갔죠. 규민이와 와인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가 안 계셔서 어색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그러면서 규민이 한다는 소리가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도 눈치챘을 것 같은데 나 너 좋아했어. 처음 봤을 때부터. 규민이는 술에 살짝 취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좀 당황스러워서 가만히 있었고요. 그래서 자주 보고 싶었는데 너 갑자기 유학 가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후로는 볼 일이 없어졌잖아. 그렇지. 나는 혼자 좀 많이 좋아했었는지 많이 보고 싶더라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소개시켜주는 여자랑 만나서 결혼도 했어. 좋은 여자였는데 나랑은 안 맞았어. 서로 감정 없이 결혼하기도 했고. 그래서 서로 얘기해보고 이렇게는 살지 말자고 했거든. 그랬구나. 그래도 좋게 헤어졌네. 감정이 안 좋아서 헤어진 건 아니니까. 뭐 서로 마음 자체가 없으니 애초에 부딪힐 것도 없긴 했지만 그때 그렇게 이혼하고 나서 아버지랑 많은 얘기를 했어. 나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아들인 건 맞는데 결혼은 언젠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랑 하겠다고. 아버지도 그러시라고 했고. 규민이는 술에 살짝 취했지만 솔직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결혼 안 했다고 아저씨한테 말한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내내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규민이에게 사실은 나도 한번 이혼했었다며 제 결혼 생활에 대해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규민이는 자기 일처럼 몹시 화를 내며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많이 힘들었겠다며 저를 위로해줬고요. 그런데 대화 도중 저는 엄청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규민이가 다니는 회사, 그러니까 명규 아저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전 남편이 다니던 회사였거든요. 전에 아빠한테는 명규 아저씨가 큰 사업체를 운영한다며 친구들 중에 제일 부자라고는 들었는데 그게 그 회사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사 이름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전 남편이 입사하고 싶어서 제가 도와줬던 그 회사가 알고 보니 명규 아저씨 회사라는 게요. 하지만 저는 일단 전 남편과 내연녀가 그 회사를 다닌다던가 하는 말까진 하지 않았습니다. 구태여 그런 말까진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왜냐면 규민이와 대화하는데 너무 재밌고 좋았지만 그때까진 규민이와 또 볼 일이 있겠나 싶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후에도 규민이는 종종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했고 만나는 횟수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규민이와 만나면 제 마음과 상처를 많이 보듬어주는 느낌이 들어 참 좋더라고요. 규민이는 결혼을 전제로 정식으로 사귀자고도 했지만 저는 선뜻 더 다가설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전 결혼 때 혹독한 결혼 반대를 겪었던 적이 있는 터라 전 남편의 집보다 훨씬 잘 사는 규민이네 집에서 저를 좋아할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아무리 아저씨가 저한테 잘 대해주셨다 해도 그건 친구 딸로서 대해주신 것 뿐이지 아들 여자친구로서는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규민이와의 사이가 더 깊어지는 걸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아저씨와 규민이 어머니는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규민이가 한번 결혼에 실패하고 행복해하지 않는 걸 보면서 결혼만큼은 아들이 원하는 상대와 시키겠다고 결심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저도 한번 결혼한 걸 규민이한테 이미 들으셨다는데도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저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규민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욕심이요. 저도 한 번의 실패를 겪으며 결혼에 대한 상처가 큰 사람이라서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은 없었는데 규민이라면 저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서로 많이 좋아했고 마음도 많이 깊어졌거든요. 규민이도 결혼을 다시 한다면 꼭 저랑 하고 싶다고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좋은 만남을 가져오다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규민이네 어머니가 사실은 저를 싫어하시거나 못마땅해 하시더라도 그래서 후회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더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결혼하니 어머님도 아버님도 다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제 고민이 무색할 만큼요. 남편이 된 규민이와도 더 안정적으로 잘 지냈고요. 아, 결혼 생활의 행복함은 이런 거구나. 비로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규민이도 똑같이 저에게 말을 했고요.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지난날의 상처는 점차 희미해져 갈 때였습니다. 아버님이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큰 행사를 열었거든요. 직원들 그리고 직원들 가족까지도 불러서 식사도 하고 기념식도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회사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하니 그제야 전 남편이 떠오르더라고요. 같은 회사다 보니 혹시나 마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하지만 직원이 많다 보니 마주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행사날 연회장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버님의 창립 기념사 발표를 시작으로 시작된 식순이 다 끝난 후 식사도 하고 저마다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때였죠. 저는 식사 후 남편과 자리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고개를 돌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저를 가리키며 보고 있었거든요. 표정이 정말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맞는지 확인하러 온 것 같았어요. 저도 당황은 했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서로 모른 척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후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제 팔을 확 당기더라고요. 쳐다보니 전시모였습니다. 맞지, 너! 저는 팔을 확 뿌리쳤어요. 함부로 왜 잡으세요? 전시모는 저를 위아래로 훑더라고요. 세상에 완전 달라졌네. 딴 사람 같아. 못 알아볼 뻔했다. 어떻게 이런 데서 다시 보니? 오랜만에 전시모의 얼굴을 보니 그때의 감정이 떠오르면서 짜증도 확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전 남편도 오더라고요. 네가 여기 왜 있어? 왜 대표님이랑 이사님 옆에 네가 있냐고. 무슨 상관이야? 왜 상관이 없어? 도대체 무슨 사이인 건데? 저는 따지듯 물어보는 전 남편과 전 시모를 보며 말했죠. 너는 우리 아버님 회사에서 일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반말해도 돼? 아버님? 며느리? 우리 대표님 며느리가 너라고? 그래. 그럼 김 이사님이 재혼했다는 여자가 너야? 그래. 김규민 이사님이 내 남편이야. 제 말에 전시모도 기함하더라고요. 세상에 네가 어떤 애인 줄 알고도 너랑 결혼을 시키셨어? 저는 그 말에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제가 어떤 앤데요? 결혼해서 애까지 가진 애잖아. 그런 거 다 아시니? 정말 끝까지 치졸하더라고요. 혼인신고도 결혼식도 안 했으니 결혼한 거 아니라고 할 땐 언제고요. 가만히 전 남편 얼굴을 보는데 내가 이 찌질이랑 그렇게 헤어진 게 천만 다행이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도 다 아세요. 다 알고도 너 같은 걸 받아줬단 말이야? 이런 집에서? 저도 화가 나서 그랬죠. 그러게요. 다 알고도 이런 집에서 저 좋다고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시네요. 받아들여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저 엄청 예뻐하고 잘해주세요. 근데 웃기죠? 이런 집에서도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데 정작 쥐뿔도 뭣도 없는 집에선 시댁이라는 이유로 저 멸시하고 괴롭히고 임신한 사람한테 손님 대접 음식 만들어라, 김장해라, 무거운 김장통 들고 가라. 그러다가 결국 유산까지 시키고 생각할수록 진짜 사이코 같은 집이에요.
그 집에서 나온 거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짓이거든요. 뭐야? 너 말 다 했니? 사이코? 사이코라고 말한 거면 양반이죠. 세상에 아들이 바람피는 내연녀를 시어머니가 나서서 동거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상복 입혀서 며느리 행세까지. 근데 그 잘난 내연녀는 어디 갔어요? 제가 그러고 있자 저 멀리서 저희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 오더라고요. 전 남편은 저한테 열을 올리다가 제 남편이 막상 오니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남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여보,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이분들 아는 분이셔?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내가 말했었지. 나 그렇게 괴롭히던 전 남편이랑 그 시어머니, 이 사람들이야. 제가 대놓고 말하자 전 남편과 전 시모는 입이 뜨악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놀라서 쳐다보고요. 우리 회사였어? 살면서 마주칠 일이나 있을까 해서 말 안 했는데 이런 데서 딱 마주치네. 나더러 너 같은 게 어떻게 이런 집으로 시집갔냐고 그래. 내가 아직 자기 며느리인 줄 아나 봐. 제 말에 남편은 눈을 부라리며 전 시모를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한테 진짜 그렇게 말하셨어요? 예? 전 시모는 저한테 그렇게 막말하고 하더니 아들이 다니는 회사 사주 아들인 제 남편 말에는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부서가 어떻게 됩니까? 성함은요? 남편은 인상을 쓰며 전 남편에게 묻더라고요. 예? 구매팀 이호석 대리입니다. 이호석 대리? 남편은 전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그러면 그 바람 폈다는 여자도 같은 구매팀? 그 말에 전 남편은 그런 말까지 했냐는 얼굴로 뜨악하며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완전 찌질하게 아니요. 헤어졌습니다. 회사는 그만뒀고요. 저는 그 말에 코웃음 치며 말했죠. 아니 왜 헤어져? 천년만년 살 것처럼 굴더니. 그래서 시댁에서도 살았잖아. 그리고 어머님, 그 여자한테 며느리 행세도 시키셨잖아요. 너무 마음에 든 며느리라면서. 왜요? 막상 진짜 며느리 되니까 눈에 안 차서 괴롭히셨어요? 저한테 했던 것처럼. 어머님은 제 남편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다른 사람도 쳐다보니 저에게 일단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남편에게 그러더군요. 이호석 씨? 예? 한마디만 하죠. 같은 남자로서 왜 그러고 삽니까?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자고 하고 다른 사람 만나던지 자기 엄마 뒤에 숨어서 참 비겁하네요. 전 남편은 남편 말에 얼굴이 빨개지는데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저도 그렇게 남편과 자리를 떴습니다. 혹시나 마주치면 곤란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막상 만나서 하고 싶은 말 하고 나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희 남편이 따로 전 남편에게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전 남편은 알아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때 저희가 나눈 대화를 다른 사람도 들었는지 사내에는 소문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에게도 좋은 소문은 아니었겠지만 저희 남편에게도 좋은 소문은 아니었겠지만 대표 아들이자 이사인 남편 앞에선 다들 쉬쉬한 것 같고 전 남편은 엄청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 같다면서요. 게다가 본인도 대표와 이사에게 찍혔으니 계속 다녀봤자 인사고과에도 도움될 건 없다 생각했겠죠. 승진에 엄청 욕심 많은데 이미 눈밖에 났으니까요. 그렇게 전 남편은 결국 자진 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 걸 아는 만큼 알아서 꺼져줬다니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그렇게 좋다고 난리를 치던 내연녀하고는 진작 끝났다는 것도 참 어이없었고요. 가장 완벽한 복수는 제가 그 사람들을 완전히 제 마음속에서 덜어내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복수하고 싶거나 되갚아주고 싶어서 두고두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속구리면 결국 저에게 가장 힘든 일일 테니까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제는 진짜 제 인연을 만났다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쫓아내고 싶은 천덕꾸러기였겠지만 이 집에서 저는 고맙고
고맙고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며느리니까요. 많은 사건과 눈물, 상처도 있었지만 결국 저의 존재를 고맙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가족이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늘 고마운 마음으로 자라면서 그렇게 살고 싶고요. 기나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아들 하나, 초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중에 본받을 수 있고 존경할 만한 좋은 시부모님 만나신 분들도 많겠죠. 반면 하시는 말씀마다 어쩜 저렇게 얘기하실까, 나는 절대 저렇게는 나이 안 들어야지 결심할 정도로 상처 주고 막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요, 후자였습니다. 말로 다 까먹는다는 얘기가 있죠. 굳이 안 하셔도 될 얘기를 하셔서 긁어 부스럼 만드시고 질투도 심하고 남 깎아내리는 것도 심하신 분이세요. 또 그런 본성을 얼마든지 감출 수도 있는데 티는 얼마나 많이 내시는지. 예전에는 참 어머님의 말들에 상처도 많이 받고 우울해한 적도 많은데요. 저도 결혼 생활 거의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 도 같은 건지 이제는 족족 맞받아칩니다. 얼마 전에도 제 속 뒤집는 소리 하신 일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 좋게 맞받아쳤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는 그나마 제 앞에서 조금은 자중하시네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친정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서 그리고 제 인생에서 친정 아버지라는 존재는 깨끗이 지웠기 때문입니다. 저희 엄마는 저와 오빠가 초등학생일 때 이혼하셨어요. 아이들 어린 나이에 이혼을 하신 거지만 솔직히 저희 엄마 정말 참고 또 참다가 이혼하신 겁니다. 남봉꾼 3종 세트 아시나요? 바람, 폭력, 도박. 저희 아빠가 그 3종 세트의 완성이셨거든요. 엄마 아빠는 대구의 작은 시골 동네에서 같이 사는 이웃이었다는데요. 결혼 전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집착하면서 저희 엄마를 엄청 쫓아다니시다가 온 동네에 저희 엄마랑 진하게 사귄다고 소문 다 내서 결혼까지 하셨대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오빠 임신했을 때부터 아빠의 바람기는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 출산할 때 아빠는 아예 딴 집 살림한다고 병원에 오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두 집 살림하다 정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1년 뒤에 또 바람나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장사하면서 버는 돈은 몽땅 다른 집에 줘버리고 엄마는 생활비도 없어서 이모 할머니네 집에서 살림 거들어주며 돈 받고 생활했대요. 그러다가 아빠가 다시 돌아와서 맘 잡고 사나 했는데 저 낳고 1년도 안 돼서 또 바람나서 나가고 엄마도 그쯤 되니 저 사람은 바람 피는 게 병인가 보다 싶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나갔으면 영영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까지 생각하셨대요. 왜냐면 집에 와서도 자기 기분 나쁘면 엄마한테 손찌검 하려고 하고 난리 피우고 엄마가 그나마 모아둔 돈 있으면 그거 들고 화투판까지 가셨대요. 정말 고생하며 버티시다가 결국 오빠랑 저 어릴 때 이혼하셨다고 했고 아빠가 나중에라도 찾아올까봐 저희 데리고 지금 사는 서울로 이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예 연락도 끊기고 아빠 얘기는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빠가 늘 집에 없고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는 건 알았지만 저 정도로 자세한 속사정은 몰랐어요. 저희 엄마가 자식들 앞에선 저런 얘기 하신 적도 없고 티도 내신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아빠한테 손찌검 당하실 때도 방문 다 걸어 잠그고 비명소리 한번 안 내셨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알면 충격받을까 봐요. 그랬기에 아빠가 화를 잘 내시고 집에도 거의 없으시다는 건 알았음에도 그런 속사정까진 몰랐던 겁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저 결혼하기 전에 엄마랑 둘이서 강릉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 엄마랑 고깃집에서 소주 한잔 했거든요. 그때 엄마가 술에 좀 취하셔서 지난 날을 다 얘기해 주신 거였어요.
듣다 보니 엄마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마음이 아프고 그럼에도 오빠랑 저 이렇게 최선을 다해 키워주신 게 눈물나게 감사했죠.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기는커녕 이혼해준 것만도 다행이다 싶은 상황이었기에 저희 엄마는 연고도 없는 서울로 올라와 악착같이 일하셨습니다.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집에 오면 또 부업하시고 게다가 쉬는 날에는 지쳐서 쉬실만도 한데 저랑 오빠 데리고 박물관이며 공원이며 참 열심히도 다녀주셨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추억도 참 많습니다. 특히 오빠가 박물관 가는 걸 좋아해서 쉬는 날엔 버스 타고 박물관을 정말 많이 갔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피곤해 지친 엄마가 버스에서 잠이 잘 드셨던 게 기억나요. 그럼 오빠랑 저랑은 엄마가 깨실까봐 조용히 집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 안 하기도 했었죠. 하여튼 저희 엄마 없는 살림에도 정말 악착같이 저희 남매 키워주셨고 저희도 그런 엄마의 노력을 알기에 말썽 한 번 없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오빠나 저 둘 다 명문대 출신이고 특히 공부에 두각을 나타냈던 오빠는 이공계 관련 포닥 출신이기도 합니다. 포스트 닥터라고 인재들은 지원받아서 외국에서 박사 후 연구원까지 과정을 밟는 건데요. 현재 외국 학위 받고 교수로 자리까지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언니 만나 결혼도 하고 살고 있어요. 잘 돼서 참 좋지만 한편으론 먼 타국에서 사는 거다 보니 엄마도 말은 안 하셔도 오빠가 그리우실 때가 많은 것 같았어요. 오빠도 엄마에게 미안함이 커서 자주는 못 가지만 매달 엄마 쓰시라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보내드리고 또 새언니가 예전에 엄마 집 사는 것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새언니는 미국에서 사업을 엄청 크게 하는 교포거든요. 그때 마련해준 엄마 집은 현재는 시세가 몇 억이나 올랐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공기업에 들어갔고 오빠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감사한 마음에 결혼 전부터 매달 20에서 30만 원씩은 꼭 용돈을 드리거나 선물을 드렸어요. 저희 엄마는 저에게 마음 툭 터놓을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자식들이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리면 필요한 것만 쓰시고 알뜰살뜰 잘 모아서 통장에 다 모아두세요. 나중에 저희 필요할 때 다 돌려주신다고요. 그나마도 저는 결혼하고 나니 더 이상 용돈 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주지 말고 제 살림에 보태 쓰라고요. 저 결혼할 때 남편과 상의해서 양가의 용돈을 매달 50씩 보내기로 했었는데요. 저희 엄마는 극구 받지 않겠다 하셔서 초반에만 좀 드리고 그 뒤론 안 드렸습니다. 저희 엄마는 자식들한테 짐들기 싫다며 건강관리도 정말 열심히 하세요. 운동도 꾸준하게 나가시고 매일 혈압하고 당뇨 체크도 열심히 하시고 병원도 꼬박꼬박 다니십니다. 예전에 저는 원래 저희 엄마랑 평생 둘이서 살 생각도 있었어요. 엄마가 저랑 오빠 고생하면서 키워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효도 많이 해야겠다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운명처럼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과 결혼 결심까지 한 건 저희 남편이 저희 엄마를 마치 본인 엄마처럼 편하게 생각하고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도 컸어요. 저희 집 가면 넉살 좋게 저희 엄마한테 장난도 잘 치고 대화도 많이 합니다. 오빠의 빈자리를 저희 남편이 마치 아들처럼 채워줄 때가 많았다고나 할까요? 결혼 얘기할 때 제가 혼자 남으실 엄마 걱정하는 거 아니까 남편 본인이 먼저 처가댁 들어가서 같이 살아도 좋다고 했을 정도예요. 물론 저희 엄마도 그건 안 될 소리라고 딱 잘라 거절하셨고 저도 시부모님 보는 눈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요. 저희 엄마도 엄마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으니 너네 알아서 잘 살아줘라. 자식은 그것만 해도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다 라는 소리를 잘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서로를 위해 각자의 삶을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다만 저희 시어머니는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이혼 가정이고 엄마 혼자 자식들을 어렵게 키우셨다고 해서 결혼할 때 반대도 좀 하셨거든요. 남편이 저한테 자세하게는 말 안 해줘서 반대를 그렇게까지 하신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어머님이 저에게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어머님 하는 소리가 그 옛날에 이혼도 흔치 않던 시기에 이혼을 한 것 자체가 저희 엄마가 너무 기가 센 것 같다는 소리도 하셨고, 또 어머님 아들이 나중에 혼자 있는 장모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며 싫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런 어머님의 생각이 바뀌신 이유가 저희 엄마 사는 집이 시세가 좋고 또 저희 오빠나 새언니가 잘 산다는 얘기를 들어서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자기 아들 버는 돈에는 피해 안 줄 것 같고 또 오빠가 외국에서 대학 교수까지 한다고 하니 마음이 달라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결혼 전엔 제 앞에서 저 싫어하는 티를 안 내셔서 전혀 몰랐다가 신혼여행 갔다 오고 어머님 입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너 그거 알아? 너는 너네 오빠랑 새언니 덕에 결혼한 거야. 네? 나 솔직히 너 탐탁지 않았거든. 뭐 직업은 여자 직업으로 나쁘지 않다만 호르몬이라는 게 너무 걸리는 거야. 솔직히 요즘에 아무나 이혼한다지만 그 옛날에 이혼까지는 하는 여자들 흔치 않았거든. 어지간하면 참고 살지. 근데 너네 엄마는 그 어린애들 있는데 이혼까지 하고 혼자 키웠다고 하니 아휴 보통 사람은 아니겠구나 싶은 거야. 그래서 썩 안 내켰지. 게다가 나보다 5살이나 많으시다며? 연세도 많으시고 게다가 큰아들은 외국가 살고 딱 내가 보니까 나중에 우리 아들이 그 뒤치다거리 다 하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너가 좋겠어? 당연히 반대하지. 그 얘기를 갑자기 듣는데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반대하셨다는 것도 몰랐고 더더욱 저희 엄마에 대해서 저렇게 안 좋게 말하신다는 것도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뭐 들어보니 너네 엄마 사는 아파트 자가라면서? 오빠 내가 해줬다고? 거기 꽤 비싼 데더라고.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래서 뭐 우리 아들이 장모 모시고 살아도 나중에 그 값은 받겠다 싶은 거야. 그리고 뭐 동생 내가 그렇게 하면 오빠 내가 그렇게 부자라는데 모른 척은 안 하겠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결혼도 허락한 거다. 어머님 저런 말을 필터링도 없이 대놓고 하시는데 그 앞에 대고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 마침 화장실 간다고 자리 비운 사이에 저런 소리 하신 건데 화장실 나오다가 듣고는 경악해서 달려오더라고요. 아 엄마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얘는 또 난리야. 민정이 얘는 우리가 반대한 거 아예 모르나 보다 싶어서 말해준 건데 어쨌든 결혼했잖아. 엄마! 저는 그 앞에서 얼굴만 빨개진 채로 앉아 있었고 남편이 펄쩍 뛰어가며 어머님에게 말씀 함부로 하지 말라고 싸워주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엄청 울었어요. 왜 우리 엄마가 어머님한테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나는 왜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나 싶어서요.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자기도 자기 엄마가 이해가 안 된다고 미안해하며 달래주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 어머님이 저희 엄마 무시하려고 시동을 거시면 아무리 당황스러워도 제 할 말은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 입장에선 어머님이 왜 저를 그리고 저희 집을 저렇게 무시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말까지는 좀 그렇지만 저 솔직히 남편보다 학벌도 좋고 연봉도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저희 엄마 일은 안 하시지만 오빠가 생활비 넉넉하게 보내주시고 모으신 돈도 많아서 친정 형편도 어렵지 않고요. 저한테 뭐라도 해주시려고 하지 절대 받아내려고 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반면 시댁 경제 사정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닙니다. 작은 아파트 하나 있지만 아직도 대출 갚고 계시고 아버님도 퇴직하시고는 마트에서 일하십니다. 연금하고 아버님 받으시는 돈으로 생활하시는데 아파트 대출이랑 자동차 할부금까지 갚으셔야 되기 때문에 빠듯하신 형편이에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50만 원은 시댁으로 꼭 보내드려야 되고요. 생활비에 보태 쓰셔야 되거든요. 누구 집 형편이 더 낫고 모자라고 이런 말은 아니지만 솔직히 어머님이 누굴 무시할 만한 상황이나 형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그렇게 저희 집, 특히 저희 엄마를 깎아내리려고 하시더군요.
나중에 제가 느낀 건데 어머님은 저희 엄마에게 어떤 질투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어머님보다 5살이 많으신데도 훨씬 건강하시고 피부도 좋으시고 미인이시거든요. 시아버지도 사돈은 참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고 피부도 너무 좋다고 고생 안 하고 사신 것 같다고 하실 정도로요. 그래서인지 저희 어머님이 묘하게 저희 엄마를 더 깎아내리려 하고 싫어하시는 것 같기도 했죠. 게다가 저희 어머님 하시는 소리가 외동아들 결혼시키고 너무 그리워서 밤에 술도 자주 먹는다는 하소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외동아들 하나 있는 거 제가 데리고 간 거니 자기들한테 잘하고 시댁에 더 자주 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말에 저희 남편이 더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솔직히 엄마가 왜 저렇게 말하시는지 모르겠어. 내가 외동아들이긴 하지만 나한테 별로 관심 없으셨거든. 예전부터 집에서 밥도 내가 해먹은 적 많고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들고 다닌 적이 있는데 그 도시락도 안 싸주셔서 내가 싼 적이 더 많아. 엄마는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면서 맨날 바쁘다 너 알아서 해라 그러시고 나하고는 다 같이 시간 보낸 적도 별로 없어. 게다가 나 대학교 때 자취했는데 그 자취방에 단 한 번도 오신 적도 없다니까. 아들내미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신지 말이야. 남들은 엄마가 반찬 같은 거 싸주고 한다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고 내가 알바해서 번 돈으로 반찬 가게 가서 다 사 먹었지.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얼마나 무심했는데 한 번씩은 내가 친아들이 아닌가 할 때도 있었거든. 근데 가만 보면 내가 아빠랑 똑같이 생겼으니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무심하실까 관심이 없으실까 싶더라고. 하여튼 나도 예전에 우리 부모님한테 진짜 서운한 거 많았어. 라고 했거든요. 남편은 시부모님하고 추억도 별로 없다고 했고 특히나 어머님에게서 큰 애정은 못 느끼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머님이 남편 결혼시키고 술 드시다가 울었다고 하니까 오히려 남편이 더 황당해한 거죠. 남편도 그랬기에 저희 엄마를 몹시 좋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 가면 엄마가 남편 좋아하는 음식도 잔뜩 해주시고 필요한 반찬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잘 대해주시니 남편도 장모님 너무 좋다고 잘 그랬거든요. 어머님이 어이없는 소리 하실 때 그나마 남편이 열심히 쉴드를 쳐줬지만 그럼에도 어머님은 툭하면 혼자 계신 저희 엄마 무시하고 깎아내리셨어요. 특히 그놈의 너네 엄마 소리는 결혼하고 10년을 안 고치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좋게 어머님 근데 너네 엄마라고 하지 마시고 저희 엄마 말씀하실 땐 사돈이라고 해주세요. 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표정이 엄청 안 좋으세요. 그래 사돈이라고 하잖아. 방금 또 너네 엄마라고 하셨는데 어쩌다 실수한 거지. 근데 너도 참 그렇다. 어른한테 그렇게 대놓고 실수 지적하는 건 어느 나라 예의야. 어쩌다는 무슨 어쩌다인가요? 제가 저렇게 말씀드려도 항상 저희 엄마 지칭하실 땐 너네 엄마 어쩔 때는 일부러 그러시나 싶을 정도도 있었어요. 진짜 기분 나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은 또 어머님이 너네 엄마가 어쩌고 하시길래 어머님 방금 또 너네 엄마라고 하셨어요. 얘가 또 그러네. 저희 엄마는 어머님이나 아버님 지칭하실 때 사돈어른이라고 꼭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너 나 가르쳐? 너네 엄마가 그렇게 말한다고 나한테 말하는 이유가 뭔데? 그러길래 저도 화가 나서 그랬죠. 어머님, 그러면 저희 엄마 보고도 앞으로 똑같이 지칭하라고 말씀드려야겠어요. 얘 좀 봐라. 그러자 남편도 한마디 했죠. 엄마, 제발 장모님 부를 때 너네 엄마라고 좀 하지 마. 나도 듣기 싫어요. 아주 지네 마누라 역성만 맨날 들지. 그래, 너네 장모. 아니 사돈은 참도 고상하신가 보다. 됐니? 저럴 때마다 저도 속이 부글부글했죠. 차라리 저희 엄마 얘기를 안 하시면 좋은데 어찌나 저희 엄마에 대해선 궁금한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으신지 한 번은 너네 엄마 아니 사돈 말이야. 일부러 부잣집 며느리 고른 거야? 소리를 갑툭튀로 하시는 겁니다. 네?
아들 박사까지 만들었으니 아까워서 부잣집 딸내미 며느리로 맞아야겠다고 결심하신 거냐고. 사돈 혼자 애들 키우면서 엄청 고생했다고 하니 돈 욕심도 꽤 있을 거 아니야. 오빠가 좋아서 결혼한다고 한 거지 저희 엄마가 뭘 하셨겠어요. 엄마가 새언니를 소개해 주신 것도 아닌데. 아니 그래도 그런 욕심은 있으셨을 것 아니냐고. 그 말에 저 웃으면서 일부러 그랬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렇게 돈 욕심 많으셨으면 사위도 돈 많은 사위를 들이셨겠죠. 근데 아니시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 표정 완전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저도 코웃음 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저도 어지간한 어머님 말에는 되받아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어머님의 질투는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또 어머님의 질투에 불을 지핀 것이 저희 아이들도 어머님보다는 저희 엄마를 더 좋아합니다. 아이들 놀아달라고 하는 것도 귀찮아하시고 아파트인데 조용히 하라고 발 뒤꿈치 들고 다니라고 소리 지르시고 하다 보니 아이들이 친할머니 댁에 가는 건 불편해했죠. 반면 저희 엄마는 아이들이랑 놀러도 자주 가시고 잘 놀아주세요. 손주들이라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애지중지 좋아해 주시니 아이들도 그런 거 다 느끼잖아요. 게다가 저희 엄마는 저희 아이들 옷도 잘 사주시고 필요한 물건도 종종 사주세요. 애들 먹으라고 맛있는 것도 잘 해주시고요. 반면 어머님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선물 사주신 것도 다 합쳐서 2번 될까 싶고 용돈 주시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 아이들도 시댁 가면 재미없어 하고 빨리 집에 가자고 하고 외할머니가 더 좋다고 외할머니 집 가자고 잘 그럽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그 사실을 알고는 저희 엄마 보고 손주들을 너무 버릇없이 키우신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저도 화가 나서 따졌죠. 저희 엄마가 뭘 버릇없게 키웠다고 하시는 거예요? 손주들 예뻐서 용돈 주고 장난감 사주시는 건데 그게 버릇없이 키우는 건가요? 오냐 오냐 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버릇없이 키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친정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니? 친정에 그렇게 뻔질나게 가니까 애들이 외할머니만 찾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저 시댁 4번 올 때 친정 1번 가요. 어머님이 자주 부르셔서 시댁에 더 많이 오거든요. 제가 갈수록 시어머니 앞에서 지 할 말 다 하는 것 봐. 누굴 닮아서 저렇게 기가 센지 애들도 배울까봐 무섭다. 기 센 게 안 좋은 건가요? 할 말은 하고 살아야 안 억울하죠. 그래, 너 잘났다. 며느리 무서워서 뭐 말을 못해 아주. 저렇게 하고서도 나중에 또 너 근데 친정에도 매달 50씩 주니? 아니 우리 집은 2사람이고 너네 집은 1사람인데 똑같이 해? 라며 시비를 거신 적도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 엄마는 안 드리는데요. 자식들 부담 주기 싫다고 안 받으신대요. 신혼초 몇 달만 드리고 그 뒤론 여지껏 아예 안 드렸어요. 제가 저렇게 말하자 뭐라 말은 못하시고 궁시렁거리시면서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니 저도 시댁 가기 싫어서 나중에는 주로 남편하고 아이들만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머님 입으로 자꾸 저희 엄마 욕 듣기 싫고 부딪히는 것도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자주 오지 않는 것도 뭐라고 하시고 따로 친정엄마만 챙기고 친정 가는 거 아니냐고도 하시기도 했죠.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저희 엄마한테 집착하시고 깎아내리려고 혈안이 되신 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도 진짜 화나는 상황이 있었죠. 남편은 이중주차한 것 때문에 차 뺀다고 전화 받고 나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님이 식사 도중에 갑자기 요즘은 요양원도 참 잘 되어 있다더라. 전에 TV 보니까 재밌는 수업도 받고 밥도 잘 나오고 직원들도 엄청 친절하게 해주더만. 그래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 뒤로도 계속 요양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TV에서 뭘 보셨기에 저렇게 요양원 얘기를 계속 하실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돈 연세가 어떻게 된댔지? 저희 엄마 68이세요. 내일 모레 70이시네. 네, 그렇죠. 뭐 어디 아픈 데는 없으셔? 행여나 시댁에 흠 잡히기 싫어서 어디 아프신데 일부러 입 꾹 다물고 있는 건 아니지? 또 저희 엄마 얘기. 저도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왜 또 저희 엄마 얘기하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 건강하세요. 운동도 저보다 더 잘하시고요. 얘는 또 왜 혼자 발끈이야? 뭐 건강하시다면 다행이긴 하지. 근데 그 정도 나이면 기력도 슬슬 떨어질 때 되지 않으셨나? 저도 더 대꾸하기 싫어서 그냥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뭐 요양원 같은 거 알아본 건 있어? 하시는 겁니다. 네? 무슨 요양원이요? 아니, 친정엄마가 내일 모레 일흔이시면 그런데도 알아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혼자 계시면 얼마나 적적할 거야. 차라리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서 친구들하고도 지내시고 도움받고 그러시면 좋지 뭐. 네? 저희 엄마 건강하시다니까요. 혼자서 잘만 지내시는데 무슨 요양원이요. 건강하다는 건 네 생각 아니야. 너한테 말은 안 했어도 그 나이면 몸도 여기저기 불편할 거고. 어차피 너네 오빠가 매달 돈도 보내준다는데 요양원 들어가면 편하지 뭐. 어머님, 무슨 벌써 요양원을 얘기하세요. 오히려 그 나이에 요양보호사 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희 엄마 정정하시고 누구 도움 받을 필요 없으세요. 내가 뭐 당장 들어가라는 말이니? 곧 일은 되실 거니까 그때 맞춰서 너도 좀 알아보라 그거지. 나중에 허둥지둥 알아보지 말고. 얘는 좋게 말해도 꼭 저렇게 고깝게 받아들여. 너네 엄마도 그런 걸 원할 수도 있어. 자식들한테 기대는 거 미안해 하실 수도 있고. 저 정말 화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언제 자식들한테 기댔나요? 오히려 자식들한테 기대려고 하시는 건 어머님이시면서요. 어머님, 요양원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저 기분 안 좋습니다. 네 기분 안 좋으면 뭐? 나더러 네 기분 맞추라 이거야 뭐야? 보자 하니까. 그리고 요양원이 뭐 나쁜 데니? 나이 들면 갈 수도 있는 건데 왜 발끈하고 난리야? 자식들한테 짐 되는 것보다 그런 데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기껏 지네 엄마 생각해서 얘기해 줬더니 어디 저기 시골 같은데 그런데 공기도 좋고 얼마나 좋니? 내 말 발끈하지 말고 좋은 데 한번 찾아봐. 요즘 요양원도 좋은 데 많다는데. 나중에 아차 싶어서 허둥지둥 하지 말고. 이른 되면 얼마나 기력 떨어지는데. 그때 남편도 들어왔습니다. 주차 자리가 없어서 엄청 멀리 내고 왔어. 이 아파트는 주차 자리가 너무 없어. 그리고 남편도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어머님께 그랬죠. 어머님, 요즘 요양원이 그렇게 시설이 좋아요? 그래! 그러니까 나도 하는 소리 아니야. 그렇구나. 어머님이 그렇게 추천하실 정도면 저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저렇게 말하자 어머님은 웬일로 저렇게 말하나 하며 저를 셀쭉하게 보시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요양원? 어머님이 우리 엄마 내일 모레 일흔이시니까 요양원 알아보라셔. 공기 좋은 시골로. 어? 남편 그 말에 얼굴 엄청 굳더라고요. 아, 엄마! 아, 왜? 내가 뭐 어쨌다고 난리야? 하지만 저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아니야, 여보.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 게다가 어머님 말로는 요즘 요양원도 그렇게 시설이 좋다네. 어머님이 그렇게 추천하실 정도면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어? 이왕이면 시골이 좋다 이거죠, 어머님? 공기 좋은 데가 좋으니까.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왕이면 완전 시골인 대로. 몇 군데 찾아올 테니 어머님은 거기서 골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웃으며 저렇게 말하자 어머님 눈이 동그래지시는 겁니다. 뭘 내가 골라? 어머님이 가고 싶으셔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 아니세요? 당신 나가고 어머님 내내 요양원 얘기만 하시는 거야. 요즘 시설도 좋고 그런 데를 가야 자식들한테 안 기댄다고. 가만 보니까 어머님이 엄청 들어가고 싶으신가 봐. 어머님, 제가 좋은 곳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그 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야!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는 너네 엄마 얘기한 거 아니야! 저희 엄마랑 5살 차이 나시잖아요. 그 정도면 비슷한 연배죠. 어머님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시는데 며느리인 제가 열심히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진짜! 왜 싫어하세요?
요양원 좋다고 어머님 입으로 꼭 가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어리둥절하게 묻자 어머님 우물쭈물 말 못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에 저희 남편도 엄마가 요양원 들어가고 싶으시대? 그럼 뭐 한번 찾아보지 뭐. 야! 너는 아들이라는 게? 엄마가 가고 싶으시다면서요.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고. 나이 들면 알아서 그런 데를 가야 된다고 하시네. 어머님 뜻이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알았어. 너네 그만 못해? 어머니 왜 화내세요? 참나. 됐다. 이제 그 얘기 그만해라. 어머님 막 화를 내시더니 자리까지 뜨셨어요. 하지만 저도 그렇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어머님께 요양원 팜플렛 갖고 와서 한번 살펴보시라고 했어요. 어머님 열받아서 팜플렛 휴지통에 처박으셨죠. 너 그만 못해? 어머님, 힘들게 구한 건데 그걸 왜 버리세요? 어머님이 미리 잘 알아보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하는 건데. 나 참. 어머님 본인이 하신 얘기가 있으니 뭐라고도 못하시고 그저 얼굴만 빨개지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뒤로 전화 오시면 요양원 얘기 또 꺼냈습니다. 어머님도 질색팔색 하시면서 한 번만 더 그 얘기 꺼내라고 나 요양원 보낼 생각 말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요양원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걸 아니까 저도 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지내시고 건강하시다고 아직은 그 누구의 도움도 안 받아도 되는 저희 엄마를 부득부득 요양원 보내려고 하는 게 얄미워서요. 저도 똑같이 집요하게 하니까 나중엔 어머님도 두 손 두 발 들었는지 저한테 전화도 잘 안 하시고 오라고도 안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또 저희 엄마가 어쩌고 하시면서 걸고 넘어지시면 저도 똑같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고 어른이시라서 적당히 참고 넘어가고 속상한 적이 많았는데 저희 어머님은 똑같이 해드려야 그나마 안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왜 안 해도 될 소리를 저렇게 하셔서 서로 기분 상하고 핏대 세우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님 평생 저렇게 사셔서 고치기는 무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러실 것 같은데 저도 호락호락 당하지 않으려고요. 그나마 남편도 제 편인 게 다행입니다. 당신이 대접받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 깎아내린다고 본인의 위신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건만 저는 저희 어머님을 평생토록 이해 못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저희 엄마 깎아내리려고 하시거나 짐짝 취급하시면 2배 아니 10배로 똑같이 돌려드릴 겁니다. 그나마 저희 이유로 조금 자중하시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3 딸과 고1 아들을 키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부끄럽고 치떨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해가 될까 어디 가서 속 시원히 말 한 번 못하고 벙어린 냉가슴이었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기에 익명의 힘을 빌려 이곳에 훌훌 털어놓으려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당시 남편 하정수는 중소기업 만년 과장이었는데 월급이 턱없이 적었습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에 점차 커가는 아이들 학원비에 식비까지 매달 카드값 메꾸기에 급급해 적금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죠. 엄마, 나도 수학학원 다니고 싶어. 친구들은 다 선행학습하는데 나만 진도 못 따라가. 어린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남편 월급만 바라보다가는 안 되겠다 싶더군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제가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죠. 하지만 제가 가진 기술이라곤 요리 솜씨뿐이었습니다. 평소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도 소연 엄마가 무친 나물은 왜 이렇게 맛있냐, 반찬 너무 맛있다, 좀 나눠주라는 소리를 심심찮게 들었던 터였어요.
간도 정말 잘 맞추고 제가 하면 김치볶음밥 하나도 맛있다는 말을 자주 들었죠. 저도 나름 제 손맛에 자신감이 있었고요. 하지만 창업이라는 게 쉽지 않았기에 좀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습니다. 결국 친정에서 돈을 좀 빌렸고 용기를 내어 아파트 상가 귀퉁이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작은 5평짜리 가게였죠. 저는 친정에서 돈까지 보태준 마당이니 정말 죽기 살기로 해보자 싶었습니다. 돈을 벌려고 시작한 건데 더 까먹으면 안 되니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제일 싱싱한 채소를 떼어오고 조미료 하나 없이 멸치 육수 우려내고 갖은 정성 어린 마음으로 반찬들을 만들었습니다. 내 가족, 내 아이 먹인다는 심정으로요. 한식 반찬이라는 게 워낙에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손목은 혹사당하니 늘 시큰시큰. 퇴근하고 나면 파스를 덕지덕지 붙여가기도 했죠. 하지만 절대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찬 가게와 차별화를 두기 위한 메뉴도 엄청 고심했어요. 그냥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우리 가게에 와야 먹을 수 있는 반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참 열심히 악착같이 잠 아껴가며 레시피 짜고 집에서 만들어보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통했는지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위 대박이 터졌습니다. 처음 오는 손님들도 맛있다며 단골이 자주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홍보가 되더라고요. 제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지역 맘카페에선 알아서 홍보도 되었습니다. 엄마 손맛 나는 진짜 반찬 맛집, 다양한 메뉴가 있음, 아이 먹을 메뉴도 많음. 이런 식으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던 거죠. 전에는 아파트 주민분들만 왔다면 나중에는 좀 먼 동네에서도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 물어보면 맘카페 보고 왔거나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일부러 오셨다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저희 가게는 작고 초라한 반찬 가게일 뿐인데도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장사가 잘 됐습니다. 채우기가 무섭게 손님들이 반찬을 싹쓸이해 갔어요. 사장님, 메추리알 장조림 남은 거 없어요? 오이소박이 예약 안 돼요? 오후 3시면 재료 소진 팻말을 걸어야 할 정도로 장사는 잘 됐습니다. 그맘때 저는 친정 식구들에게 와서 아르바이트 좀 해달라고 했고 엄마의 올케 언니까지 와서 같이 일을 했죠. 충분히 잘 됐지만 저는 그 기세를 몰아가기로 했습니다. 바로 유아 맞춤 반찬 배달 사업이었죠.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 먹거리에 워낙 예민하다 보니 저염식, 유기농 재료를 내세운 키즈 식당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이건 전부터 하고 싶다고 생각만 하다가 잘 되는 김에 도전해보자 싶었죠. 친정 식구들은 이미 반찬 가게가 충분히 잘 되는데 그런 걸 왜 하냐고 만류도 했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고 오시는 손님들 대상으로 홍보도 열심히 했어요. 그 사업도 다행히 잘 됐습니다. 배달 요청이 많았고 단골 손님들도 점차 늘어났죠. 친정 엄마와 올케 언니에 이어 여동생까지 합류했고 나중에는 저희 오빠까지 참여했습니다. 오빠는 바로 옆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포장과 배송 관리 등 유아 반찬 배달 사업에 전적으로 일을 맡아 했습니다. 그 작고 초라하던 저희 반찬 가게는 어엿한 가족 회사가 되어 바쁘게 돌아갔죠. 자연스럽게 돈이 잘 벌렸고 남편의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전전긍긍하던 지난날이 꿈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 형편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대출금도 갚고 아이들 원하는 학원도 원 없이 보내고 남편 기죽지 말라고 번쩍거리는 중형 세단도 뽑아줬죠.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생활비랑 애들 교육비는 내가 버는 걸로 감당 다 되니까 당신 월급은 생활비에 보탤 필요 없겠어. 당신 용돈 쓰고 어머님 용돈도 좀 챙겨드리고 그리고 남은 150만 원은 매달 적금을 붓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중에 애들 필요할 때 목돈으로 쓰게끔. 제 화통한 제안에 남편은 감격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와, 진짜 당신 대박이다. 완전 멋져. 진짜 잘 나가는 사업가 같다. 에이, 무슨. 나 진짜 결혼 잘했네. 우리 엄마 용돈도 챙겨드릴 수 있고 자기 말대로 내 월급은 잘 모아볼게. 그렇게 하자, 우리. 그렇게 시간은 6년이 흘렀습니다. 아주 당연히 남편이 약속한 적금도 차곡차곡 잘 모으고 있겠거니 했죠. 의심할 여지도 없었어요. 아주 가끔 제가 돈 잘 모으고 있지? 이자 좀 붙었어? 라고 물으면 남편은 그럼 하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지 않았는데도 벌써 이만큼 모았다며 은행 어플 캡처 화면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나중에 그 돈은 저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돈으로 줄 거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미래가 탄탄대로라고 생각했어요. 걱정할 것도 없고 마냥 행복하기만 했죠. 제 뒤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접스러운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남편에게 물었죠. 자기야, 우리 적금 이제 만기되지 않았나? 한번 보자.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왜? 왜긴 만기 다 되어가니까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지. 또 그 돈은 괜찮은 예금 상품 있으면 옮겨야 되고. 그게 지금 공인인증서가 만료돼서 갱신해야 되는데 보안카드가 회사에 있네. 아, 그래? 그럼 내일 보여줘.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남편은 핑계를 대며 미루기만 하는 겁니다. 비밀번호 오류가 나서 은행을 직접 가봐야겠다. 앱이 업데이트 중이다. 서버 점검 시간이다 등등. 말도 안 되는 핑계가 며칠째 계속되는 겁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핸드폰 줘봐. 내가 보니까 지금 서버 점검 아니던데. 한번 보자. 왜 이래? 나 못 믿어? 하면서 날석에 행동하는 거예요. 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못 믿게 행동하네. 어디 보자니까. 저는 남편과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남편의 핸드폰에서 은행 어플을 켰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안절부절 못했죠. 로그인한 뒤 계좌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숫자를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잔액 34만 원.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6년을 꼬박 넣었다면 원금만 해도 1억이 넘어야 정상인데 통장은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지더니 곧이어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돈 다 어디 갔어? 그게... 애초에 적금을 제대로 한 적도 없네? 1억 넘게 있다며! 나한테 보여준 캡처 화면은 뭐야? 그게... 설마 뭐 포토샵 이런 걸로 조작한 거야? 그 순간 너무 경악스럽더라고요. 남편은 포토샵을 잘 씁니다. 그런데 저한테 보여주려고 화면을 조작해서 보여줬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저를 작정하고 속였다 생각하니 입이 떡 벌어졌죠. 왜 이런 거야? 도박했어? 주식으로 다 날렸어? 왜 이랬는지 말해! 제가 악을 쓰며 다그치자 남편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미안해, 자기야. 사실 그 돈 재수 씨한테 보냈어. 뭐? 동서한테? 왜? 정호 형편 어렵잖아. 형으로서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매달 생활비를 좀 보태주느라. 기가 막혔습니다.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6년간 자기 동생을 도와줬다는데 어떻게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어쨌든 시동생도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돈 잘 벌고 있는데 시동생한테 돈을 보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사실 시동생인 하정우는 온 집안이 극구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서 가족들과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이랑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아주 가끔 안부 전화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어머님은 아직도 동서를 못마땅해 하고 둘째 아들을 이해 못하세요. 왜냐면 동서 서성민은 아버지가 깡패 출신의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시부모님은 절대 결혼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게다가 알고 보니 동서와 시동생이 처음 만난 곳이 다름 아닌 토킹바라는 거예요. 시동생은 그곳을 드나드는 단골 손님이었고 동서는 거기에서 일을 했답니다. 말이야 바텐더지만 전문 바텐더가 아니고 그냥 손님들이랑 앉아서 술 마시고 대화 나누고 그런 곳이래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은 당연히 극구 반대하셨죠. 어디서 술 따르던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냐면서요. 그때 시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우셨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시동생한테 정신 차리라고 했었죠. 하지만 동서는 그때 임신을 했고 시동생은 시댁 식구들과 의절하다시피 하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사실 저도 동서를 몇 번 보긴 했지만 저도 동서가 좀 껄끄럽더라고요. 실제로 만나보면 좀 맹하면서도 껄렁거리기도 하고 싸가지도 없고 여튼 별로 마음에는 안 들었습니다. 어쨌든 시동생네는 그렇게 반대하던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초반에 동서가 일찌감치 돈 사고를 크게 쳐서 시동생네 회사에까지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동생이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빚을 갚았다고 했는데 그 후로 배달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계속 집에서 아이 키우고 살다가 최근에야 네일샵 알바를 시작했다고 들었고요. 형편이 썩 좋지 못하다는 건 저도 남편에게 건너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씀씀이가 꽤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생이 벌어오는 돈으로 힘들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남편 입장에선 동생이 힘들게 사니 도와주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러는 법이 어딨나요? 저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손목이 으스러져라 일하는데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형으로서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 사실 정호가 배달하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크게 났는데. 정말? 도련님이? 언제? 조금 됐는데 어쨌든 그랬대. 그래서 한동안 일도 못하고 빚도 많이 쌓였다는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모른 척해. 형인 내가 도와줘야지. 근데 도련님이 당신한테 전화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아니, 정우가 아니라 재수씨가. 정우가 그런 말 할 성격은 아니잖아. 저는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아무리 동서가 말을 했다 해도 제가 아는 시동생은 자존심이 무척 센 사람입니다. 연락도 잘 안 하고 사는 형의 돈을 받을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저는 혹시 동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닐까 싶었죠. 동서는 그렇게 진실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며칠간의 고민 끝에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왕래가 거의 없던 형수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으니 시동생도 당황한 눈치였죠. 형수님, 어쩐 일로? 저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도련님, 갑자기 죄송해요. 뭐 물어볼 게 있어서. 뭔데요? 그이가 도련님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배달일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 크게 났다고. 네? 제가요? 네. 제가 언제요? 형이 그러던가요? 저 사고 난 적 없는데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시동생의 목소리는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거짓말했구나.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도련님이 아닌가? 맞아. 남편 아는 동생이 배달일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나 보다. 제가 착각했나 봐요. 그래요? 저는 어쨌든 사고 난 적 없어요. 그렇구나. 미안해요. 잘 지내죠? 뭐, 똑같죠. 형이랑은 연락 잘 안 해요? 뭐, 각자 사는 거지 연락할 일이 있나요? 안 한 지 꽤 됐어요. 형수도 잘 지내시죠? 반찬 가게 잘 된다던데.
예, 뭐, 예, 뭐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보시던가요. 들어가세요. 도련님도요. 감기 조심하고. 그렇게 전화를 끊고 멍하더라고요. 시동생 말을 들어보니 사고 난 적도 없고 남편하고 연락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돈 같은 거 받은 적도 없는 것 같은 눈치였죠. 그럼 남편이 보낸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이지? 저는 남편이 나를 속이는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잠든 남편의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카톡도 뒤져보게 되었죠. 어렵지 않게 한 채팅 목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채팅방을 누르는 순간 지난 수년간 쌓인 대화들이 판도라의 상자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크롤을 올리면 올릴수록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경악 그 자체였죠. 오빠, 입금 확인했어. 땡큐. 넉넉히 넣었어. 맛있는 거 사 먹어? 역시 우리 오빠밖에 없어. 좀 짜쳤는데 오빠 덕분. 고생이 많다. 내가 다음에 가방 하나 사줄게. 와, 고마워. 나 받은 거 있는데.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돈도 주고 선물도 주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대화뿐만 아니라 사진도 주고받는다는 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이나 펜션에서 찍은 낯뜨거운 사진들, 서로의 신체 부위를 찍어보는 사진들까지 수두룩했습니다. 남편이 지난 6년간 매달 150만 원씩, 아니 그 이상을 보낸 상대는 시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6년간 불륜인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불륜 상대 때문이었죠. 남편의 불륜 상대는 다름 아닌 동서였습니다. 남편이 동서에게 돈을 보낸 게 맞는데 그게 자기 동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서인 서성미에게 보낸 거였죠. 두 사람이 불륜 관계라니, 그것도 돈까지 받는 그런 사이라니요.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동서는 시동생이 배달해서 번 돈으로는 힘들게 생활한 척 하면서도 뒤에서는 저희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사치를 부리며 이중생활을 즐기고 있었더라고요. 남편놈은 동서에게 매달 150씩 척척 주면서 그 더러운 관계를 이어갔던 거고요.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모조리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고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저는 침대로 달려가 자고 있는 남편의 등짝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야, 일어나! 당장 일어나! 남편은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뭐야? 당신 미쳤어? 왜 이래 새벽부터?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지, 더러운 새끼야! 저는 남편의 면상에 핸드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액정에 띄워진 동서와의 적나라한 카톡 대화방이 남편의 눈앞에 떨어졌죠. 비몽사몽하던 남편은 화면을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6년 동안 아주 재밌었니? 형수랑 도련님 놀이가 지겨워서 서방님 마누라 놀이라도 했어? 네가 사람 새끼냐? 어떻게 동생 와이프랑 이런 생각을 해? 저는 이성을 잃고 남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더군요.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잠깐 미쳤었나 봐. 사실 재수 씨가 먼저 꼬리쳤어. 정말이야. 난 그냥 도와주려다 휘말린 거야. 닥쳐. 내가 대화 내용 다 봤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변명하고 싶니? 6년 동안 그러고 살아놓고 발뺌하고 싶어. 진짜 진절머리 난다.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저는 그 길로 안방 장록을 뒤집어 남편 짐을 대충 쌌습니다. 그리고 던져주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못 나간다고 했지만 저는 네가 안 나가면 내가 애들 다 데리고 나갈 거라고, 애들한테 알려도 상관없느냐고 물었죠. 그 와중에 자식들한테 알린 건 쪽팔렸는지 자기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계속 빌었지만 저는 바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여자랑 그랬다면 너무 괘씸하고 기가 막혔겠지만 그래도 아이들 생각해서 그 여자랑 끝내라고 말하고 다시 한번 고려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동서라니,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죠.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창피한 일이라 누가 알기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아마 시댁으로 간 모양인데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쫓아내느냐고 화를 내는 거였죠. 어머님 하는 말을 들으니 지 입으로 재수씨랑 바람났다고는 차마 말을 못하겠는지 동생네가 어려워서 몰래 생활비 좀 대주다가 걸렸는데 아내가 이혼하자고 한다라고 한 것 같더군요. 형이 동생 좀 도와줬다고 이혼하자고 보내는 게 말이 돼? 너 반찬 가게 좀 잘 된다고 이제 배는 게 없니? 돈 좀 번다고 남편이 우스워 보여? 시댁이 우스워 보이냐고? 어디서 남편을 쫓아내? 시어머니의 적반하장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어머니, 1억이 넘어요. 저랑 상의 한마디 없이 1억을 퍼줬다고요. 정호네가 오죽 힘들면 그랬겠니? 형이 되어서 동생 힘들어하니 도와준 걸 가지고 네가 마음 좀 곱게 쓰고 덮어주면 될 일을 가지고 이혼이니 뭐니? 당장 들어와서 정수한테 사과해라.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냥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 저도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어머니, 제발 똑바로 하세요. 남편이 돈 보낸 거 도련님 불쌍해서 도련님 쓰라고 보낸 거 아닙니다. 동서 서성미한테 보낸 겁니다. 그게 그거지. 아니요. 동서한테 6년간 보낸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화대예요. 제 말에 충격을 받은 건지 한참이나 아무 말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두 사람 불륜 사이입니다. 형이랑 동서가 눈이 맞아서 6년 동안 모텔 드나들면서 뒹굴었더군요. 도련님 몰래 둘이서 여보 당신하면서 아주 절절한 사랑 납셨던데요. 동서 필요한 거 사라고 6년간 그 돈을 준 거고요. 동생 와이프니 뭐니 상관도 않고 저지랄 떠는 거 보니 둘이 좋아 죽고 못 사나 봐요. 그러니 어째요? 제가 이혼해줘야죠. 어머님 저한테 이러실 거 아니에요. 저 지금 막말로 칼춤 춰도 아무도 저한테 비난 못해요. 그나마도 이성에 끈잡고 남편 쫓아내고 이혼하자고 한 걸로 끝낸 거라고요. 제가 진짜 눈 돌았으면 어머님 큰아들도 동서도 가만 안 둬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끝내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터질 것 같은 감정을 꾹꾹 누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면서도 이가 갈리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죠. 그게 말이 되니?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라는 거야? 못 믿으시겠으면 큰아들 붙잡고 어디 물어보세요. 동서랑 그런 사이냐고. 그것도 6년간. 아니면 제가 증거사진 다 보내드릴까요? 둘이서 어쩌고 있는지 다 보내드려요? 직접 보시겠어요? 이게 무슨...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야말로 미쳐버릴 지경인 거 간신히 참고 있으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어머님이 남편에게 따져 물었고 남편이 결국 시인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이 너무 큰 충격으로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어머님께도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너무 기막힌 일이라 미련도 없이 속전속결로 끝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모든 진실이 시동생 하정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가족과 영까지 끊으면서 결혼을 했었는데 그 아내와 자기 친형이 6년이나 내연의 관계였던 사실을 알게 된 시동생은 완전히 미쳐버린 모양이었죠. 야구방망이를 들고 남편이 시댁에서도 나와 숨어 지내던 원룸으로 쳐들어갔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동생에게 두들겨 맞아서 앞니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중상까지 입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시동생을 비난할 수 있겠나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조차도 사정을 듣고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찰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동서하고도 바로 끝장을 냈대요. 시동생은 피눈물을 흘리며 이혼 도장을 찍었고 충격과 배신감이 너무 컸는지 결국 배달 일도 그만두고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잠적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연락처도 바꾸고 가족들과의 연도 완전히 끊은 채로요. 형과 아내에게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그랬을지
저도 같은 피해자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지옥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제가 이혼한 지도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아이들은 그 난리통 속에서 아빠가 바람을 펴서 이혼했다는 건 알게 되었습니다. 알리기 싫었는데 어쩌다 보니 알게 되었어요. 다만 그나마도 다행인 건 그 상대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절대 알려주지 않을 작정이에요. 아무리 같이 안 살아도 아빠가 그런 최악의 인간이라는 걸 알게 하고 싶진 않으니까요. 반찬 가게는 여전히 성업 중이고 아이들은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아이와 저는 남편의 빈자리를 느낄 새도 없이 서로를 보듬으며 잘 지내고 있어요. 전 남편의 소식은 전에 들었었는데 전 남편과 동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결국 둘이 살림을 차리고 같이 산다더군요. 둘이서 일부러 멀리 가서 사는 모양인데 그런데도 아름아름 동네의 소문은 다 난 모양이었죠. 게다가 동서의 낭비벽도 심하고 동서네 아버지가 출소해서 거의 같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허구한 날 싸우고 난리도 아닌데다 전 남편과 동서는 서로가 서로 바람을 필까봐 의심하며 지지고 볶고 산다네요. 시부모님은 큰아들도 보지 않고 지낸다고 하시고요. 정신이 어질어질할 정도로 미친 인간이 바로 내 남편이었다니.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 그들을 보며 차라리 내 인생에서 저런 쓰레기들을 빨리 도려낸 게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너무나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는데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정직한 돈으로 내 아이들 지키며 당당하게 사는 저의 인생 2막을 응원해 주세요. 그 쓰레기들은 지들끼리 진흙탕에서 뒹굴면서 알아서 살 테고 저는 보란듯이 더 행복하게 살 겁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